지금부터 제111회 키스텝 수요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수요 포럼 사회를 맡은 사업조정본부장 이기루입니다. 네. 바쁘신 중에 본 포럼에 큰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키스텝에서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과학기술 현안에 대해서 키스텝 원내 참여자 간의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서 정책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수요 포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과학기술 창업의 길, 스타트업하는 불효자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포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키스텝 김상선 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11회 키스텝 수요 포럼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이 늘 오시던 분들도 계시고 오늘 또 새로 오신 분도 많이 계시는데요. 호서대학교 양도 원장님 감사하고요. 또 건기현의 우리 이태식 원장님 지금 학교에 계십니다만 오셨고. 또 우리 존경하는 우리 문유원 원장님, 또 곽종철 단장님, 서경석 단장님 많이들 보이시네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지금 소개해드린 것처럼 과학기술 창업의 길, 스타트업하는 불효자들 이런 주제인데요. 주제 발표는 블루포인트 파트너스의 이용관 대표님께서 해주시고 또 토론자로서는 과학기술 일자리진흥원의 배정혜 원장님과 덕성여대 주재만 교수님 그리고 키스텝의 안승구 정책위원님께서 발표 토론을 해주실 걸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제목이 좀 생소하시잖아요. 이게 좀 저도 왜 이게 포럼 제목이 이럴까 했는데 뒤에 스타트업하는 불효자들이라는 말이 붙어서 한편으로는 공감이 가면서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옛날에 얼마 전에 작고하신 누구시죠? 이민아 교수님 네. 창업하실 때, 그러니까 80년대 말 메디슨 창업할 때, 그럴 때만 해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창업이라는 게 굉장히 사실 어렵잖아요. 그래서 A부터 Z까지 청계천에 가서 그냥 볼트노트 사다가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그런 때. 지금도 그런 풍조가 있습니다만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창업하겠다 그러면 적극 말리던 분위기가 아마 그때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게 딱 맞는 말 같아요. 불효자들이란 말이 이게 창업이 그렇게 어렵다 이런 것을 대변해 주는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최근에는 여건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이전에 비해서 창업 인프라라든가 정부 지원 제도라든가 어떤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창업에 대한 인식도 아마 많이 개선이 돼서 지금은 이제 국가 성장 동력이라든가 일자리 창출 이쪽에 굉장히 중요한 팩터로 인식을 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는 여건이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이제 국정과제 중에 하나로 이런 걸 선정을 해서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꼭 중소벤처기업뿐만 아니라 산업부라든가 과기정통부라든가 이런 데서 지금 적극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그젠가요? 보도자료에 보면은 금년 상반기에 지금 기술 창업 건수가 아마 사상 최고로 11만 건, 11,000건인가요? 그게 넘었다고 지금 11만 건, 11만 3천 건으로 나와 있는 것 같고 또 우리 일자리진흥원에 지금 배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만은 국가 R&D 성과를 통한 어떤 창업 이런 건수도 지금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7년 기준으로 한 365건이 지금 신규 창업했다고 돼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창업이 여전히 쉽지 않은 길 같아요. 오늘 우리 이 대표님께서 타이틀에 붙이셨듯이 여전히 참 쉽지 않다. 저희가 국가 R&D 쪽을 주로 이제 다루고 있다 보니까 국가 R&D 주제부터 이 어떤 수요와의 미스매치 문제라든가 국가 R&D가 성과가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완성도가 떨어진다든가 레디니스가 부족하다든가 또 그게 있다고 해도 이제 그 다음 단계의 규제라든가 자금이라든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데스밸리를 건너야 되는 문제가 있고 데스밸리를 건넜더니 또 이제 치열한 마켓에서 이겨야 되는 흔히 말하는 다윈의 바다를 또 건너야 되는 그래서 굉장히 참 멀고 힘든 길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가 조금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이슈들이 있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정말 충분히 고민하고 관련 제도나 정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영관 대표님께서는 뭐 이따 또 소개를 받으시겠지만은 카이스트 물리학과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하시고 이 창업의 길을 뛰어드셨는데 아마 생생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창업 현장에서 겪는 애로라든가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또 정부의 어떤 건의라든가 정책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기해 주실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일자리진흥원의 우리 배 원장님 또 주 교수님께서 또 우리 안 정책위원께서 거기에 대해서 또 심도 있는 어떤 토론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요 포럼을 통해서 제시해 주시는 안건 내용들은 저희가 정부 국가 R&D 예산 편성이라든가 평가라든가 또 그 외에도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토록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을 통해서 우리 기술 창업에 대한 어떤 현황과 문제와 대책 방향을 강구하는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는 토론이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블루포인트 파트너스 이용관입니다. 자료가 저는 카이스트에서 그 플라즈마로 학위를 하던 중에 창업을 했는데요. 지금 블루포인트도 창업으로 친다면 이게 이제 세 번째고 그때 학위할 때 이제 두 번의 창업을 했어요. 첫 번째는 창업을 했는데 제가 뭐 이런 말씀 좀 그렇지만 처음에 팀 원도 아니지만 어쨌든 도움 되실 분으로 제가 교수님 5분을 모시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빨리 접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저희 지도 교수님하고 다시 이제 또 했는데 뭐 그게 이제 교수님 잘못이다 뭐다가 아니고 전혀 그런 걸 이해를 못해서 그 당시는 그렇게 이제 많이 훌륭한 분들 모시고 하면 잘 될 줄 알고 이렇게 했었는데 빨리 접었고요. 그래 첫 번째 창업은 팀이 중요하구나라는 걸 생각하고 두 번째 창업은 이제 저희 실험실 동기하고 옆에 실험실 이렇게 모아서 4명이서 이제 창업을 했는데 그게 2000년에 창업했고 2012년에 이제 그 테크나 제조업에서는 되게 드물게 이제 해외의 그 나스닥 기업인 그 MKS 인스트루먼트라는 저희 분야에선 제일 큰 회사였는데 그 회사에 이제 인수가 됐어요. 그래서 되게 그때 경험이 되게 특이했었고 그게 총 12년을 그 플라즈마트라는 회사를 운영을 했었는데 드라마로 보면 6개월을 일부로 하면 24부작 드라마라고 저는 생각해요. 24부에 이걸 이제 어떻게 보면 국제 기준에 맞춰서 이걸 이제 국제 매각을 해보면서 그 전에 있던 1편부터 23편까지가 다 좀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정말 하면 안 됐던 거고 왜 이렇게 앞에 몇 년간은 이렇게 힘들었었고 뒤에 이런 거는 정말 힘들었었는데 또 너무 잘한 결정이었고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기 시작했어요. 드라마도 맨 마지막 편을 봐야 왜 지나가던 저 할머니가 나한테 지나가다 저런 말을 했는지 뭐 복선 같은 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했던 그런 어떤 행동들이 다 정리되기 시작했고 그걸 이제 하고 보니까 기술을 가지고 창업하는 게 너무 어렵구나 여러 면에서. 그래서 그걸 이제 좀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투자라는 어떤 업을 통해서 한 번 더 이렇게 좀 다른 사업을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블루포인트 파트너스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스타트업하는 불효자들이라고 제목을 지은 이유는 제가 이제 그 독서 모임 하는 게 있어요. 트레발이라는 스타트업이 하는 독서 클럽이 있는데 거기 클럽장을 작년에 한 8개월 정도 했었어요. 그 클럽의 이름이 제가 지은 이름이 이제 스타트업하는 불효자들이고 제가 이렇게 지은 이유는 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장님께서도 우리나라에서 스타트업을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정말 뭐 의미 있고 도전적인 일인데 자기한테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도 제일 먼저 의심을 받고 만류를 받고 막 그러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저는 스타트업을 하는 우리의 이코시스템 생태계가 얼마나 모험이나 이런 도전에 대해서 보수적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뭐 애 하나만 키워도 뭐 마을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회사 하나 큰다는 거는 엄청난 이코시스템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이런 어떤 그 도전에 대한 사회적인 태도 이런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블루포인트 하면서 이제 그 블루포인트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엑셀러레이터라는 업이고 이거는 이제 중기부에서 법령으로 이제 지정이 돼서 2017년도부터 창업 기획사 한글로 표현하면 엑셀러레이터라고 이제 등록제가 이제 시작이 됐고요. 지금까지 약 200여 개의 엑셀러레이터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많은 규제를 완화해서 자격 요건을 풀어줬는데 가장 큰 특징은 투자 재원의 50% 이상을 3년 미만에 투자해야 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 말은 초기 창업에 대해서 굉장히 자본뿐만이 아니라 어떤 산업에서 또는 스타트업에서 겪은 경험이라든지 네트워크를 초기 스타트업한테 많이 도움을 줘라라는 이제 취지로 이제 만들어진 거고요. 저희가 작년 말 기준으로 총 100개 정도의 기술 스타트업에 투자를 했고 그 다음에 엑셀러레이터의 어떤 성과로서 가장 그 지표로서 가장 많이 보는 게 저희가 투자한 이후에 이 스타트업들이 얼마의 후속 투자를 유치했냐, 후속 투자 유치 금액이 어떻게 보면 엑셀러레이터의 역량으로 많이 지표로화됩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저희가 투자한 회사가 저희 투자 이후로 후속 투자 받은 액수가 1,000억이 넘었고요. 올 상반기만 600억이 넘었어요. 그래서 아마 올해는 누적으로 2,000억이 넘는 민간의 자금이 저희가 투자한 회사에 이제 후속 투자 될 거고 저희가 투자한 회사의 기업 가치 보통 한 10억, 20억일 때 투자를 하는데 지금 100개 기업 가치가 지금 이건 이제 작년 말 기준이고 올해 한 10월에서 11월 정도면은 1조 원이 넘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빠르게 이제 성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요약하면 저희 회사 자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014년도부터 1년에 4개, 6개, 뭐 18개, 뭐 33개 이렇게 투자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고 올해 내년 지나면은 1년에 한 40개에서 50개씩 기술 기업에 이제 투자를 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떤 분야 투자를 하냐면 크게 이제 소프트웨어, 뭐 AI나 이런 그런 걸 기반으로 하는 또는 서비스업 이런 쪽이 이제 한 3분의 1 정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인더스트리라든지 스마트팜, 뭐 로봇, 드론 뭐 이런 쪽 하드웨어 쪽 기술을 3분의 1 그다음에 바이오메디컬 헬스케어를 한 3분의 1 이 정도 해서 주로 이제 테크들을 하고 있고요. 뭐 딥테크라는 말을 뭐 여러 의미로 쓰지만 저희는 의미를 과학적인 어떤 사실이라든지 엔지니어링적인 어떤 혁신 그런 결과물을 기반으로 창업하는 회사들 딥테크 스타트업이라 하고 저희는 이제 그런 스타트업에 주로 이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엑셀러레이터이기 때문에 저희 스타트업 입장에선 저희가 최초 투자가 되는 경우가 이렇게 많고요. 그 다음에 초기이기 때문에 다들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투자를 많이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독 투자하는 경우가 한 90% 되고 저희가 가장 의미 있게 생각하는 거는 이거고 어떻게 보면 오늘 주제도 이 지표하고 관련이 있겠습니다. 저희가 100개 투자하는 동안 46% 정도가 스타트업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만나서 상담을 통해서 창업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굉장히 준비하는 단계부터 저희가 관여가 되고 그 결과로서 창업이 이루어집니다. 서비스 스타트업하고 테크 스타트업하고 굉장히 특성이 다른 요소가 뭐냐면 서비스 스타트업인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 방향이 틀렸을 때 그 사업의 전환을 하는 것을 이제 피봇이라고 하잖아요. 피봇을 하는 비용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근데 기술 스타트업은 피봇 사업 전환을 하는 피봇 비용이 엄청나게 큽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이런 하드웨어 개발하려고 이런 테스트 장비도 사고 뭐 어떤 시설도 투자해놓고 뭐 사람도 하드웨어 설계자 엔지니어들 이렇게 많이 불러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기기를 이용한 데이터가 주요 비즈니스다. 이러면 이제 그 회사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봇하는데 엄청난 대가가 따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고 방향을 잡냐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적절한 사람을 배치하느냐가 거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방향 설정이 테크 스타트업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렇게 초기부터 창업 전부터 본격적인 자본과 팀빌딩이 시작되기 전부터 인발부돼서 이걸 잡아 나가는 게 테크 스타트업에서는 굉장히 성과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스타트업이라는 게 뭐냐? 실은 이게 이제 2000년 초반에 90년 후반대부터 벤처라는 말이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벤처하고 스타트업은 뭐가 다르냐? 많은 분들이 실은 질문을 하세요. 실은 지금 상장돼 있는 많은 중견기업들이 예전에는 이런 벤처였습니다. 그게 뭐가 다르냐면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예전에는 우리나라 같으면은 벤처의 주요 사업 모델들은 대기업이 필요로 하는 어떤 부품이라든지 소재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어떤 대기업의 밸류체인 상에서 그걸 공급하는 걸 주로 타겟했습니다. 그래서 투자도 융자도 어느 정도 좀 쉬웠습니다. 쉽다는 게 경험치는 낮았지만 고객이 명확하기 때문에 거기에 레퍼런스 체크하기가 되게 쉬웠거든요. 그런 식으로 모험 자본도 발전하고 산업도 이루어졌습니다. 요즘은 이런 사업 모델을 가지고 오면 거의 밸류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밸류체인 상에서 대기업에만 의존하는 사업들은 수익성이 굉장히 낮다는 게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험 자본이 그렇게 쉽게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 모델이 어떤 대기업의 밸류체인에서 이렇게 연계된 사업에서 그런 걸 벗어나서 독자적인 어떤 사업들, 그리고 글로벌 진출 스스로 할 수 있는 사업들, 또는 작은 섹터라도 그거를 굉장히 독과점할 수 있는 사업들, 이런 쪽으로 많이 이동하고 있는 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저는 뭐 역사든 이런 데서 동시대라는 말 많이 씁니다. 컨템포러리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벤처 시대 때 벤처가 갖는 어떤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 지금 세대가 갖는 문화가 있습니다. 저는 그게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하는 목적도 되게 달라요. 저만 해도 사업을 하면 확률은 낮지만 하면은 대박이다. 약간 뭐 좀 속된 말로 일확천금 뭐 이런 것들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런 걸로 특징 지어졌었어요. 근데 지금은 너 왜 사업하니라고 하면 그런 식으로 대답하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좀 뭐 귀에 발린 소리 같을 수 있지만 세상을 더 좋게 만들려고 뭐 어디에 어떤 문제를 풀려고 이런 마인드로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전하고 지금하고의 사업을 하는 인식이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수단, 문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을 여러 이제 경영 쪽에서 정의를 해놓은 책들이 있는데 2013년에 에릭 리스라는 사람이 린 스타트업이라는 책에서 정의해놓은 부분입니다. 사람이 만든 기관이고 어떤 기관이냐면 새로운 프로덕트나 서비스를 만들고 생산해내고 그 다음에 그걸 어떤 환경에서 하냐면 극도로 불확실한 상황에서 한다라는 게 이제 이 정의인데요. 저는 이제 이거에 좀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극도로 불확실한 상황에서 한다. 어떻게 보면 대기업에서 정말 날고 기던 분이 스타트업에 오셔가지고 정말 아무런 역할을 못하는 경우들을 정말 자주 발견하게 되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 산업에서 너무 잘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왜 스타트업에만 오면 잘 못하실까요? 대기업은 어떻게 보면 시장 자체가 거의 고정되어 있는 시장을 다룹니다. 근데 스타트업은 이머징 마켓이라는 것이 말이 이머징 마켓이지 이머징 하다가 갑자기 없어질 수도 있고 없다가 갑자기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변동성이 큰 시장이에요. 그래서 시장이 고정돼 있다고 가정하고 접근하면 대부분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리소스의 자원 그 동원 가능한 자원이 다른데요. 스타트업은 매번 5천만 원, 1억, 10억, 100억 이거 조달하려면 매번 검증 과정을 통해서 그걸 통과할 때 조금씩 조달하게 됩니다. 근데 대기업은 기한 올려서 하게 되면 그것만 통과하게 되면 굉장히 큰 자본을 맨 처음에 쌓아놓고 하게 되고 되게 그 기업에서 뽑아놓은 좋은 인력을 가지고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스타트업은 사람 맨 처음에 두세 명에서 내 사업이
창업이 설득력이 있으면 조금 더 좋은 사람 데려오고, 그래서 계속 진행하면서 어떤 자원을 모으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정말 똑똑한 리소스, 굉장히 풍부한 개발비, 그 사업비를 가지고 하던 그런 작전을 수행하던 분이 스타트업에 오시면 되게 당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되게 다르고요. 그거는 다 이런 극도로 불확실한 상황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에서 이제 기인하고요. 창업가를 이제 들어가기 전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실은 이제 창업가를 이해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창업가는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일을 하는 거냐. 뭐 여러 개로 정의할 수 있지만 제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세 가지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성을 가진. 혹시 이 나라 국기는 어느 나라 국기일까요? 굉장히 수준이 죄송합니다. 수준이 높은. 그러면 이게 꼽혀 있는 이 자리는 혹시 어딘지 아세요? 어디다 저 깃발 꼽힌 위치가 어딘지 아세요? 네, 굉장히 수준 높으신. 네, 이분은 누굴까요? 네, 아문센입니다. 혹시 한 달 뒤에 이 자리에 똑같이 온 사람은 혹시 아시나요? 네, 영국의 스캇이라는 스캇 원정대가 창업은 이머징 마켓이라 그랬잖아요. 이머징 마켓은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마켓이에요. 그래서 되게 모험가적인 기질이 있어야 돼요. 실제로 굉장히 큰 모험이에요. 그거 자체가. 만약에 내가 너무 잘하는 시장을 간다. 그러면 그거는 이런 시장 이런 걸 쓸 필요가 없어요. 스타트업이 모험을 하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딱 하나예요. 이머징 마켓을 타겟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왜냐하면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거기가 성공 확률이 높기 때문이에요. 왜 성공 확률이 높냐? 스타트업은 되게 적은 자원을 가지고 해요. 적은 자원을 가지고 싸워서 이기려면 이미 거기에서 잘하는 플레이어가 있는 싸움터로 가면 거기서 잘 싸울 수가 없어요. 내가 조금이라도 확률을 높이려면 상대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곳으로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머징 마켓이 스타트업한테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모험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다만 나도 모르지만 상대도 모른다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모험을 할 때는 어떤 게 수반이 되냐면 여기 보시면 이 동물은 개잖아요. 처음 출발할 때 52마리가 출발해요. 돌아올 때 16마리가 돌아왔어요. 이 개들은 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잡아먹었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했어요. 그 당시에 굉장한 경론이 있었어요. 야, 남극 가는 건 좋은데 추우니까 기름도 가져가야 되고 옷도 가져가야 되고 뭐 엄청 잔뜩 가져가야 돼요. 근데 그럴 수단이 없는 거예요. 근데 따뜻하게 하려면 운송에 대한 로드가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먹이도 되고 수단도 되는 걸 사람들이 엄청나게 연구를 했었어요, 실은. 그래서 굉장한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를 데리고 가요. 뭐 당나귀 데려가자, 뭐 데려가자 되게 많았었어요. 실은 한 달 뒤에 오는 영국 팀의 스캇이 조난당해요. 여기 온 다음에 돌아오는 길에 조난당하고 그거를 영국 언론에서는 굉장히 미화시키면서 이 노르웨이 팀을 엄청 깎아내리면서 썼던 게 이 개예요. 너희들은 개를 잡아먹으면서 이걸 했다. 그러니까 엄청 깎아내리기도 해요. 어쨌든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아무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써야 되는 수단 자체가 마땅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수단을 굉장히 창의적으로 개발하고 적용하고 하는 게 스타트업이에요. 단순히 그냥 뭐 멋진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 되게 단순하고 간단할지언정 그 당시는 정말 상상하기 힘든 또는 굉장히 어려운 이런 도전에 직면해서 이런 것들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모험가다 이머징 마켓을 도전하는. 두 번째는 이머징 마켓이라는 게 거꾸로 보면은 그 시장을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 고객을 모른다는 뜻이에요.
대기업에 있던 분이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시장을 자기가 안다 생각해요. 그래서 그 가정을 거침없이 적용을 하고 엄청난 자금과 리소스를 부어요. 이머징 마켓은 한 번도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시장이기 때문에 절대 알 수가 없어요. 비슷한 것 같지만 디테일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어떤 가정을 써야 되냐면 나는 이 시장을 몰라. 나는 이 고객들을 전혀 몰라. 그러기 때문에 이 고객과 시장을 알아내는 방법을 효과적으로 구사해야 돼요. 근데 스타트업이 돈이 없잖아요. 사람도 없잖아요. 그래서 나온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있어요. 뭐 린 스타트업도 그런 거에 포함되고. 그래서 이들이 하는 거는 뭐냐면 서비스를 또는 서비스 비스무리한 거를 자기네 가정이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주 저렴한 방식의 최소한의 기능이나 핵심 가치만 구현한 다음에 그거를 고객한테 던져봐요. 던져보고 까이면 아니구나 하고 가정을 수정하고 여기서 딱 먹히면 그것을 굉장히 강화해서 확장시켜요.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들은 엄청난 실험가예요. 고객이 어떤 사람들이고 시장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많이 해요. 어떤 스타트업은 어떤 서비스 출시하기 전에 고객들을 한 500명 정도 만나요. 아마 기술 창업이 힘든 이유는 연구자분들이 제일 먼저 시장을 조사하는 방법 그리고 끝까지 그거에 의존하는 게 구글링이에요. 논문의 서론에 나온 조그만한 어떤 시장 지식, 그다음 좀 구글링, 그다음에 조금 더 하면 자기 아는 지인한테 정도 아는 정도밖에 안 하세요. 실제로 보면 시장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한 상황에서 해요. 그래서 시장이 이머징 마켓은 모르기도 하지만 알았다 해도 계속 상황에 따라서 변해가요. 그래서 그걸 계속 쫓아가면서 확인하는 작업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모험가이면서 실험가다. 세 번째는 스타트업 왜 하냐? 미국, 유럽, 심지어 중국 물어보면 세상을 더 좋게 만들려고라는 말이 입에 발린 것처럼 나와요. 예전에 벤처 세대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저도 이런 강연 예비 창업가들 상대로 강연 가서 설문조사를 해요. 왜 창업하니? 돈 벌려고 내 맘대로 할 수 있으니까 재밌을 것 같으니까 다 개인적 이유로 하거든요. 실제로 95%는 돈을 못 벌어요. 2명만 있어도 싸워요. 내 말 안 들어요. 그 다음에 3년 오픈빨 지나면 재미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자기 중심적인 목표로 시작하면 중간에 대부분 그만두게 돼요. 동력을 잃게 돼요. 오히려 귀에 발린 말 같지만 그 말은 저는 귀에 발린 말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전략적이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런 방법론은 철저하게 문제 중심적이에요. 내가 어떤 문제를 풀 거야. 그 문제가 깊고 그 페인이 엄청 깊고 크고 넓으면 거기서 시장의 규모도 나와요. 그래서 훨씬 더 내가 어떤 사회적인 경제적인 어떤 산업적인 문제를 풀겠다라는 접근으로 생각하는 혁신가적인 마인드가 중요하다. 그래서 모험가이면서도 실험가이면서도 혁신가다. 나중에 그 임팩트가 어떤 그런 그 임팩트를 줄 수 있어야 된다. 뭐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세종대왕이 가장 크다고 저는 생각해요. 언어의 어떤 문제를 한번 만들어서 이걸 풀어보자라는 걸로 해본 거잖아요. 모험을 하면 아까 그 사회에 대한 모험에 대한 사회의 태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실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의 상당수는 이런 엄청난 경쟁을 뚫고 여기 들어오셨을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가 투자한 스타트업 대표가 건강이 안 좋아져서 요양을 갔다가 이제 스타트업 못 하겠다 해서 공무원 시험을 봤어요. 저는 그게 더 어려울 것 같은데 공무원 시험 6번을 봤어요. 한 번은 30명 모집하는데 12,000명이 왔고 한 번은 1명 모집하는데 1,000명이 왔대요.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붙긴 붙었는데 그리고 인터뷰를 할 때 나는 예전에 스타트업 대표를 했다라는 걸 인터뷰 때 얘기하니까 굉장히 싫어하더래요. 너는 곧 나갈 애지. 그래서 마지막 인터뷰 때는 나는 그 대표는 했지만 과장 마인드로 한다. 뭐 이런 막 그 자기 변명도 하면서 대표를 희석시키려고. 어쨌든 저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좋은 인재들이 이런 쪽에 몰린다는 건 좋은 면이기도 하지만 거꾸로 보면 굉장한 자원이 낭비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실은 좋은 자리니까 많이 오는 건 맞는데 이 정도 많이 와야 되나라는 생각은 솔직히 있어요. 좀 과하게 말하면 제 눈에는 뭐 좀 외람된 말씀이긴 하지만 너무 한쪽으로 몰리니까 약간 이거는 좀 뭐랄까 분리불안 같다는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아까 스타트업 하는 불효자들, 저도 두 번째 창업할 때 부모님한테 말씀 못 드리고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남자든 여자든 스타트업 한다, 그럼 상대방 부모님, 자기 부모님도 당연하지만 상대방 부모님이 알만한 회사에 다녀야 쉽게 자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 엄청 말리세요. 이거하고 제가 반대되는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남들이 가는 곳에 나도 있어야 안정감을 느끼는 사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반대되는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혹시 이 사진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3년 전 사진이에요. 사진 설명 드리면 크레인이 40m쯤 되는 크레인이 기둥이 4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정도 40m쯤 되는 그물이 위에 쳐져 있어요. 그리고 또 아래 하나가 더 쳐져 있어요. 그 그물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자세히 보니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이냐면 3년 전에 어떤 스턴트맨이 스카이다이빙을 했는데 낙하산을 안 메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떨어질 때부터 낙하산을 아예 안 메고 스카이다이빙을 한 거예요. 그냥 떨어져서 여기로 떨어진 거예요. 이 사람은 영화 아이언맨의 스턴트맨도 했었어요. 스카이다이빙을 1700번 정도 했다 그래요. 이거 하기 전에. 그러니까 엄청난 프로예요, 실은. 근데 이 사람이 왜 안 메고 떨어졌을까요? 위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 위에서 보면 40m 바이 40m는 보이지도 않아요. 거기서 몸을 던진 거예요. 자, 궁금하죠? 자, 여기 보면은 요 밑에 이제 이 제목하고 정반대인데 이 밑에 누가 와 있냐면 이 사람의 와이프하고 애들이 와 있어요. 제대로 미친 집안이에요. 여기는. 이거를 응원하러 나온 거예요. 왜 이럴까요? 실은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저는 바로 전에 행글라이더 성층권까지 행글라이더를 기구에 달아가지고 올린 다음에 공기가 없으니까 관을 짜가지고 거기다가 산소통 집어넣고 그 안에 있다가 자기가 줄 끊고 행글라이더 공기도 없는 데서 떨어져가지고 지구까지 내려온 것도 봤어요. 비슷하잖아요. 자, 얘네들은 이런 시도를 끊임없이 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일이에요, 실은. 왜냐하면 그냥 제 생각에 얘네들은 머릿속에 약간 영토 개념이 있어요. 물리적인 영토든 사상이든 과학이든 철학이든 예술이든 얘네들은 누구가 가지 않는 영토가 머릿속에 프레임이 있어요. 세그먼트를 막 정해놓고 여기는 아직 깃발이 안 꼽혀 있으니까 내가 해봐야겠다. 이 사람이 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인간 누구도 낙하산을 메고 스카이다이빙을 한 사람이 여지껏 아무도 없었어요. 자기 머릿속에는 그 지도가 있는 거예요. 스카이다이빙 세계에서 어느 영토가 비어있는지가 있어요. 그걸 시도하는 거예요. 행글라이더 타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잠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술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과학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얘네가 무서운 게 그거예요. 머릿속에 세그먼트가 있고 그걸 어떻게 자기 걸로 만들지에 대한 고민을 본능적으로 계속해요. 그걸 계속 교육받아요. 다시 이걸 보면
우리는 그런 영토에 가는 거를 부모님부터 말려요. 배우자부터 말리고 친구부터 말려요. 저는 이게 우리나라 스타트업의 가장 큰 환경적 요인이라 생각해요. 실제로 이 상담이 정말 많아요. 너무 하고 싶은데 와이프가 말린다. 너무 하고 싶은데 누가 말린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제도적인 그런 것들도 분명히 영향이 있지만 어떤 이런 것들이 기저에 정말 크게 깔려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모험을 하면 얻는 게 있고 잃는 게 있어요. 자, 모험하면 제일 먼저 살펴야 될 것은 우리가 잃는 거, 이 선택에 의해서 잃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실은 지금 아까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많이 좋아졌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하방에 대한 리스크를 많이 사회적으로 보완해 준 게 정말 좋은 점이에요.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저희 때만 해도 아는 형님 지금 중국으로 가셨다. 아는 형님 필리핀에 잠적해 있다. 아니면은 큰 집 가셨다. 정말 많았어요, 진짜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시기였어요, 실은. 그때 다 모르니까 잃을 수 있는 거 부모님이 잃을 수도 있고 배우자를 잃을 수도 있어요. 돈도 물론 잃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돈은 거의 안 잃어요. 내가 처음에 낸 돈 정도 잃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잘못 생각해서 거기에 자기 돈을 계속 넣고 있다. 정말 잘못하신 거예요. 친구를 꼬셔서 계속 그 돈을 넣고 있다. 부모님 돈을 계속 넣고 있다. 절대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그거는 투자라는 그 자금에 대한 이해가 되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투자는 연료가 아니에요. 대부분 연료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이 자금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을 텐데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투자는 검증과 보완의 과정이에요. 그 과정에서 연료가 일부 조달되는 거예요. 만약에 3F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3F, 초기 투자자 3F가 있어요. 패밀리, 프렌즈, 또 하나는 풀, 바보. 이 셋은 같은 부류예요. 왜 같은 부류냐면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듣기 좋아요. 야, 난 넌 믿어. 우리 딸 믿어. 우리 아들 믿어.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그거는 멍청한 자본이에요. 스마트 머니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5억만 있으면 될 것 같아서 투자자들한테 한 100군데 돌았는데 다 까였어요. 근데 부모님이 5억을 대줬어요. 이 사업이 잘 될 거냐? 절대 안 돼요. 뭔가 사업 모델과 구조와 팀의 결함이 있는 거거든요. 그 자본가들한테 그거를 미트 시키려고 팀도 바꾸고 사업 모델도 바꾸고 기술도 어디서 가져오고 계속 그렇게 하면서 그 기준을 넘었을 때 5억을 받을 때 그 5억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내가 시작해서 투자를 못 받으면 거기서 그만둬야 돼요. 그게 사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지인을 끌어들이면 안 돼요. 진짜 사랑하는 지인을 끌어들이려면 진짜 전문가가 투자할 때 그때 같이 투자하라고 하세요. 그게 훨씬 더 확률이 높고 또 돈도 많이 벌어요. 내가 잃을 게 뭐냐? 사람도 잃고 돈도 잃고 몸도 잃을 수 있어요. 아까 이런 이해만 잘하면 그렇게 많이 잃지 않아요. 그래서 준비를 잘해야 되고 이거에 잃는 거에 대해서 되게 유명한 실험을 한 사람이 있어요. 너무 유명한 사람이죠. 앨런 머스크. 앨런 머스크는 참고로 저랑 나이가 같아요. 물리과 나왔어요. 제가 좋아하는 친구라고. 앨런 머스크가 남아공 출신이에요. 남아공에서 미국으로 가면서 새로운 도전을 할 때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나 이렇게 이제 미국 가서 이런 사업 해보려고 한다 하니까 여기도 친구가 야, 거기 미국 엄청 힘들어. 여기도 힘든데 거기 가서 어떻게 하려고 막 이렇게 해요. 얘가 상상을 했어요. 내가 미국 가서 망하면 어떻게 될까? 망하는 생활은 어떻게 될까?
그러면 컴퓨터 한 대는 어떻게 있을 거고 한 달에 한 30불은 벌 거야. 알바하면 그 정도는 벌겠지라는 되게 엄청난 하시한 가정을 하고 그렇게 살아보기로 해요. 그래서 30불을 가지고 마트에 가서 오렌지하고 냉동 소세지를 30불어치를 사가지고 내가 이것 가지고 한 달간 살아볼게 하고 살아보는 거예요. 살아봤더니 살만한 거예요. 황당하죠. 물론 책에 보면은 자기가 배고플 때는 이렇게 친구들한테 빈대 붙어가지고 뭐 스파게티도 얻어 먹었다고 돼 있어요. 어쨌든 돈은 30불만 썼어요. 30불만 써서 한 달간 살아보니까 너무 살만한 거예요. 일종의 해탈을 한 거예요. 아, 나의 바닥은 여기구나. 나의 바닥은 30불로 먹는 건데 괜찮구나. 그 다음부터 얘는 질러대기 시작해요. 자기가 번 거를 다 재투자하고 엄청난 모험을 해요. 페이팔부터 시작해서 페이팔로 2천억 번 돈 가지고 스페이스X, 테슬라, 뭐 솔라시티, 하이퍼루프 계속 만들기 시작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당할 수 있는 맥시멈 리스크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굉장히 좀 자유로워져요. 그래서 창업가들한테도 저희도 만날 때 네가 이 선택에 의해서 당하게 되는, 겪게 되는 맥시멈 리스크가 뭔지를 꼭 고민하게 해요. 만약에 그게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거면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건 실은 별로 없어요. 이런 소세지는 아니었어요. 이건 되게 프리미엄 소세지고요. 보면 희끄무레한 되게 맛없게 생긴 냉동 소세지예요. 얻는 건 뭐냐? 의외로 많아요. 내가 혁신가라 그랬잖아요. 사회적인 산업적인 어떤 문제를 푸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 문제에 처해 있는 사람은 누군가가 이 문제를 풀려고 고민한다는 거를 존재만 알아도 되게 기뻐해요. 많이 막 도와주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보람된 일이에요. 성공과 상관없이 되게 보람돼요. 그런 사람들, 고객들을 만나서 그런 문제들 계속 상담하다 보면 아, 이 일을 해야겠구나. 제대로 된 문제를 파악했으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보람이 있고요. 당연히 이게 사업적으로 성공하면 이게 엄청나게 임팩트가 크겠죠. 많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없는 자원, 없는 돈, 불확실한 상황, 이런 상황에서 일을 해내는 거예요. 하다 보면 성공은 못했지만 그 방법론을 계속 몸에 익히게 되고 학습하게 되면 굉장히 자신감이 생겨요. 아, 내가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나는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학 하시니까 혹시 축퇴라는 말 아세요? 축퇴? 양자역학에 나오는, 영어로는 디제너러시라고 하는데 어떤 입자가 어떤 양자 상태에 있어요. 근데 두 개의 입자가 같은 상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다가 강한 자기장을 빡 거니까 두 같았던 양자 상태가 서로 다른 상태였던 거예요. 또 강한 전기장을 거니까 또 스테이트가 달라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친구였어요. 포카 치고 술 먹고 할 때는 친구였어요. 근데 갑자기 우리 앞에 큰 돈이 보여요. 그러면은 갑자기 서로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요. 너는 왜 갑자기 지분이 더 많이 있니? 나는 이거밖에 없는데. 너는 왜 나를 세고 있는데 나는 나를 세고 있는데 너는 안 그러니? 또 엄청난 고통이 다가와요. 큰 고통이, 또는 위험, 감당해야 될 게 다가와요. 그럼 서로 다르게 보여요. 만약에 그런 상황들을 계속 반복해서 큰 유혹이나 리스크나 이런 것들 같이 겪으면서 오랜 시간 같이 갔다면 인생 친구일 가능성이 되게 커요. 그래서 실제로 인생 친구를 이걸 하다 많이 만나게 돼요. 그런 가혹한 환경, 큰 유혹에서도 서로 끈끈하게 그걸 유지하는, 그리고 계속 서포티브하게 이렇게 도와주는 친구를 만나게 돼요. 이런 것들은 사업이 잘 되나 안 되나 되게 크게 얻는 거예요. 그 중에 일부는 돈을 벌어요. 제가 이걸 쓴 이유는 실제로 VC들이 엄청 고르고 골라서 투자를 해도 멀티플 10배 이상의
수익을 거두는 경우가 2에서 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돈을 버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 의외로. 다만 요즘은 하방 리스크를 많이 완화시켜 놨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잃는 것도 없다라는 것이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제가 시간 관리를 네, 지금 30분입니다. 네,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요청하시면 제가 좀 더 아니면 질문 때 또 할 수도 있으니까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창업을 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마 여러분 지인들한테도 스타트업 하신 분들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야, 나 이런 거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데 돈 좀 투자해줘라고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있어요. 딱 하나예요. 그 딱 하나가 실은 스타트업도 처음에 오로지 집중해야 되는 거 딱 하나예요. 자, 뭘 제일 먼저 해야 될까요? 여러분 생각에 뭘 제일 먼저 하고, 여러분 거꾸로 생각에 이것 중에 제일 잘 된 거 어떤 거 투자하면 제일 잘 될까요? 팀빌딩? 자, 또 뭐가 있을까요? 굉장히 촉이 좋으신 것 같아요. 뭔가 함정이 있겠지 이런 제가 생각들 하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실은 함정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처음에 뭐 특허 준비하고, 심지어 어떤 분은 뭐 홈페이지가 제일 중요하다 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 세금이 진짜 중요하다 이런 분도 있어요. 정말 어이없지만 특히 과학기술계에 많으세요. 예, 제가 인재개발원 KIRD에서 출연연구소 상대로 강연을 지금 한 1000명 정도 했었거든요. 한 20-30명 정도 하는 거를 한 40회, 50회 정도 했었어요. 갈 때마다 설문조사를 해봐요. 여기에 없어요. 뭘 처음에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도 딱 그 포인트를 지적하시면 좀 배우신 분 이런 말씀을 들으실 수 있어요. 뭐냐면 오늘 주제이기도 해요. 프로덕트 마켓 피팅이에요. 이게 되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프로덕트 마켓 피팅은 크게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는 문제 발견과 검증이에요. 여러분들이 사업 계획서를 딱 받으면 제일 먼저 뭘 찾으셔야 되냐면, 이 친구가 풀려고 하는 문제가 뭐지? 이게 왜 심각한 문제지? 이게 진짜 문제인가? 이거를 먼저 찾으셔야 돼요. 만약에 그게 사업 계획서에 없다, 그러면은 이 회사는 잘못될 가능성이 정말 높은 회사예요. 뭘 자기가 하는지도 몰라요. 절대로 그런 데는 투자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물어보셔야 돼요. 거꾸로. 너 도대체 무슨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냐? 그 문제가 뭐 구글링에서 원가를 줄이려고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제가 나중에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 문제가 진짜 풀만한 건지 잘 찾은 건지 검증해야 돼요. 이거 참고로 문제는 찾아서 발견하는 거예요. 연구원들이 제일 자주 하는 실수가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문제를 자기가 만들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풀고 있어요. 당연히 결과도 엉뚱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우리나라 정책과제 수행 확률은 높은데 왜 사업화 안 되냐? 가장 큰 문제는 그 문제를 자기가 만들어서 풀었기 때문이에요. 시장에서 진짜 문제를 찾아서 푼 게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이런 과학기술 정책에서 저는 중요한 부분이, 맨 처음에 할 때 기획하는데 시간과 비용을 되게 많이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대학원 때 이런 과제를 되게 많이 해봤지만, 뭐 이런 말씀 좀 그렇지만 이 과제 그냥 서로 하고 싶은 사람들끼리 해요. 그리고 이 과제 누구랑 하면 제일 선정 잘 될 건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진짜 문제를 알아보고 접근해서 RFP가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 친한 사람들끼리 하는 성향이 되게 강했어요. 지금도 실은 마찬가지예요. 진짜 문제가 뭔지, 그리고 이거를 정말 잘
풀 사람이 뭔지에 맞춰서 저는 기획이 되고 팀빌딩이 돼야 된다 생각해요. 두 번째는 이 문제를 풀 진짜 이게 제대로 된 솔루션인지. 이게 정말 어려워요. 둘 다 어려운데 첫 번째가 더 어려워요. 두 번째도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과학기술 쪽은 자기가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기술을 가지고 풀려고 해요. 그러면은 다시 문제하고 온라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아전인수식 솔루션을 제안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게 왜 힘드냐면 내 거를 버리든지 수정할 수 있어야 돼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해 실은. 그래서 이것도 발견해야 된다, 찾아야 된다. 그다음 찾으면은 내 솔루션도 포함되지만 아닌 솔루션들도 후보로 두고 이걸 제일 잘 풀 수 있는 솔루션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프로덕트 마켓 피팅이에요. 너무 실은 되게 힘들어요. 엑셀러레이터가 하는 제일 핵심 구간이기도 하고요. 사례를 설명드리고 실은 이제 팀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질문 나올 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진짜 문제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저희가 실제 투자한 회사예요. 사람 눈이에요. 여기 이제 바늘이 보이죠? 이제 실버이신 분들은 눈에 녹내장이나 황반변성이나 이런 질환들이 생겨요. 안구 질환이. 그러면은 여러 시술 방법이 있는데 최근에 많이 하는 시술이 IVT라는 시술이에요. 그나마 간단하면서도 제일 효과 좋은 거예요. 주사를 저 망막 있는 쪽까지 이렇게 쭉 집어넣어서 약을 주입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파요, 실은. 굉장히 아파서 아픈데 뭐 인구의 5%, 그다음에 실제로 베스트셀링 약의 7위, 10위에 들 정도로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는 분야예요. 이거 보면은 고통과 그 범위, 고통의 깊이와 범위는 너무 잘 알겠죠. 나이가 들면서 시력을 잃게 되는 거니까. 자, 여러분들이 한번 문제를 찾아보세요. 보시면 제가 한 달 전에 갔어요. 녹내장이래요. 한 달 뒤에 오라 해서 오늘 왔어요. 왔더니 전날 술 먹었냐 어쨌냐 하면서 저한테 물어봐요. 다 정상이어서 진단 후 정상이어서 그럼 시술합시다 해서 마취를 해요. 마취가 될 때까지 기다려요. 그 다음에 마취가 됐는지 확인해봐요. 눌러봐요. 안 아픕니다. 마취 됐구나. 그래서 그때 이제 시술 들어가요. 주사를 한 방 더 놔요. 그러니까 마취 주사 놓고 IVT 주사 한 번 더 놔요. 그 다음에 마취가 깰 때까지 기다려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앞에 주사 찌르는 사진 그 상황하고 이걸 보고 이 시장에서 문제가 뭐인 것 같으세요? 뭐가 문제일까요? 오, 역시 굉장히 수준 높은 모임인 것 같습니다. 111회를 그냥 하신 건 아니시고 맨 처음에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 사진을 보고 너무 아파요. 너무 공포스러워요. 이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야, 마취 놓는데 이렇게 아파서야 되겠냐. 자, 만약에 문제를 이렇게 정의를 했다. 환자의 고통과 공포감으로 문제를 정의했다. 라고 하면 솔루션은 어떻게 나올까요? 예? 솔루션은 공포와 고통을 줄여주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주사가 아니고 바르는 약이든지 먹는 약이든지 이런 게 솔루션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만든 약은 잘 팔릴까요? 바르는 마취약이 잘 팔릴까요?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 달라요. 자, 만약에 문제를 고통과 공포로만 정의했으면 그건 환자 입장이죠. 환자 입장에서 그렇게 했으면은 잘 안 팔려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자가 있어요. 주얼이라고 하는 이해관계자가 있어요. 크게는 사용자, 구매자, 인증자 이렇게 세 가지 부류로 있어요. 사용자, 구매자, 인증자. 사용자는 여기는 환자는 사용자, 인증자 이것도 아니에요. 의료는 되게 복잡. 이걸 받는 사람이니까 환자 입장에서만 보면은 공포감이 중요하지만 병원 입장에서는 이 솔루션을 쓸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환자가 아픈 거는 아무런 걱정이 안 돼요. 환자가 아픈데 내 마음이 아프지 않아요, 실은. 그렇잖아요. 병원에서는 왜 내 마음이 아프냐면 병원장은 저 비싼 땅에 되게 오래 누워 있는 게 마음이 아프겠죠. 과하게 말하면 그분들한테는 시술에 필요 없는 구간을 최대한 줄여서 빨리 돌리고 싶은 거예요. 구매자 입장에서는 시간이 가장 큰 문제예요. 환자의 고통이나 공포감이 아니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얼마나 다른 결과를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만약에 고통이라 했으면은 바르는 약으로 만들었을 거고, 바르는 약은 화합물과 세포 간의 반응이기 때문에 시간을 절대 줄일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병원에서 안 써요. 만약에 시간을 타겟으로 하면 솔루션이 완전히 바뀌어요. 야, 이건 화합물로는, 케미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 세포 반응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야. 전혀 다른 걸 찾아야 돼, 실은. 그래서 이 팀이 새로운 걸 제안했어요. 이런 걸 제안했어요. 밖에 나가서 눈싸움 하고 오면 손이 얼얼해요. 어떤 특정 온도 영역으로 가면 통각이 없어져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해요. 실제로 데모품은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버튼이 있고 여기에 부드러운 팁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눈의 흰자에다가 이렇게 대요. 주사 놓을 때다가. 그리고 버튼을 누르면 냉각이 시작돼요. 그래서 2분 정도 지나면 감각이 없어질 정도 냉각이 돼요. 그 다음에 다른 버튼을 누르면 IBT 주사가 그 자리에 쭉 들어가요. 그리고 떼면 2분 마취, IBT 2분, 그 다음에 깨는데 뭐 1, 2분, 5분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아까보다 훨씬 빠르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문제를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솔루션은 완전히 달라져요. 처음에 아무리 내가 마취의 신이라 해도 그런 솔루션으로는 시장에서 환영받을 수 없다. 진짜 문제를 제대로 파악해야 환영받을 수 있다. 문제는 꼭 발견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실은 쉽지 않은 작업이고, 기술 개발할 때 기술 테크 스타트업이 제일 힘들어하는 구간이에요. 문제의 발견.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어떤 사업 계획서가 오면 진짜 문제인지를 꼭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방금처럼 낚이면 안 돼요. 고통을 없애줬다. 우리 솔루션 고통을 없애줬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문제 설정이 아닌 거죠. 그래서 실제로 문제를 어떤 문제인지, 어떤 방법으로 풀 건지, 어느 시장에 먼저 들어가서 어떻게 확장할 건지, 매 구간마다 어떤 사람들이 필요한지, 이게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의 스토리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한테도 어떤 제안서가 오면 이 기준으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팀에 대한 거는 질문할 때 너무 중요한 말인데 질문 들어오면 받고요. 마지막으로 스타트업이 어떤 거냐에 대한 것만 그냥 간단히 마무리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윌 스미스라는 그 배우가 있어요. 흑인 배우가. 이 친구가 어느 날 술을 친구들하고 먹으면서 친구들이 야 내일 스카이다이빙 가자 막 이렇게 펌프질을 하니까 이 친구가 술 먹고 호기롭게 이제 가자고 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한 뒤로부터 다음 날 스카이다이빙 할 때까지 너무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내가 미쳤지, 저걸 왜 한다 했을까, 막 끌려가듯이 가요. 근데 진짜 떠밀려서 스카이다이빙을 하게 돼요. 근데 그렇게 떨어지면서 10초, 20초 지나니까 세상이 너무 자기가 처음 본 세상인 거예요. 너무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하고 나서 한 말이에요. 신은 인생에서 최고의 것을 공포의 뒤편에 둔다. 놓아두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큰 레슨을 얻는 게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고 엄청난 공포 뒤에 항상 그런 걸 놓아둔다. 저는 왜 스타트업을 사람들이 하냐, 짜릿짜릿하잖아요. 왜 하냐, 그런 것들을 계속 큰 어떤 그런 리스크나 어떤 유혹에서 사람들의 갈등이나 이런 것 뒤에 그걸 겪고 나면 굉장히 많은 걸 실은 얻게 돼요. 그래서 저는 뭐 많이 하는 말이지만
스타트업은 뭐가 보상이냐 이런 거를 진행해 가는 같이 하는 그 여정 자체가 보상이다. 그걸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하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뭐 좀 뭐 질문이나 이런 걸로 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토론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오늘 모신 그 세 분 전문가분 의견을 먼저 듣고 참석하신 분들의 의견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세 분 모셨고요. 일단 그 배정의 과학기술 일자리 진흥원 원장이 오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원장님 5분에서 7분 정도 토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해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과학기술 일자리 진흥원장입니다. 오늘 키스텝 직원들 많이 오셨는데 원장님 곧 채용 공고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분위기 보니까 직원들 상당수가 창업을 결심을 하고 지금 이제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대표님께서 생생한 뭔가 카타르시스를 주는 것 같은 그런 이제 경험에서 오는 다양하고 풍부한 그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많은 부분들이 좀 이해가 되고 그런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제 어떤 개인의 제가 창업을 해본다든가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정책적으로 또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걸 풀어 나갈 것인지 이런 관점에서 좀 살펴보자 이런 차원의 이제 간단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해 보면 통계에 의하면은 한 창업한 기업이 한 200여 개 됐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과학 기술 기반의 창업이 한 10%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기술이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그 수준이 높은 그런 기술들은 아니고 하여간 기술이라고 기술 창업이라고 이제 할 만한 것들 망라해 가지고 그런 정도 된다고 그러고 또 그 중에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대학이라든가 이제 연구기관에서 나온 이제 기술을 바탕으로 한 창업 이것은 또 정말 이제 적다고 합니다. 이제 제조라든가 과학기술 서비스가 조금 많은데 거기도 한 2%나 한 3%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나머지 분야는 이제 턱없이 더 낮고 이제 그런 거 봤을 때 우리가 정부에서 해마다 많은 이제 연구개발 예산을 투자를 하는데 그게 실제 이제 창업으로 이어지는 것은 많지 않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기술 확산 사업을 기술 확산 성과 활용 이런 걸 잘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전체 R&D 투자의 성과를 좀 높일 것인지 하는 게 이제 진지하게 많이 고민이 했는데 사실 별다른 돌파구를 마련을 크게는 못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최근에는 이제 여러 가지 개선의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고 하는 점은 고무적이고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많은 이제 사람들이 기술 창업을 생각을 하면서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또 많은 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랬을 때 이제 그게 뭐냐 했을 때 이제 크게는 기술의 문제, 기술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또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걸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기술과 그런 비즈니스 모델의 측면에서의 이제 허들이 가장 좀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사람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창업하려고 하는 사람하고 또 거기에 이제 창업 기업하고 같이 이렇게 같이 할 그런 이제 팀들의 문제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니 해도 이제 어떤 돈 문제를 포함한 주변에 이런 생태계 이런 게 아니겠냐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에서는 그래도 이제 나름대로 우리가 하나의 이제 개별 기업이라든가 개별 기관 이런 차원을 좀 벗어나 가지고 이 문제를 좀 풀어 나갈 수 있는 해법을 한번 찾아보자 해가지고 나름대로 좀 고민을 하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 기술이나 이제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경우 쉽게 이제 접근하기가 좀 어렵고 하니까 그런 문제들을 좀 풀어나가서 어느 정도 창업의 쉬운 창업을 좀 도와줄 수 있는 이런 그런 것들을 좀 제공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 그게 이제 하나의 플랫폼 기술을 제공을 좀 해서 거기서 이제 신제품이나 새로운 서비스를 좀 개발하게 하는 이런 방법들. 그리고 한 개인이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비즈니스 모델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이런 미래 시장, 미래 산업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같이 좀 풀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좀 제공을 해줄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이게 창업한 뭐 이런 기업들 보면은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실제 이제 신제품이나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기 이전 단계에 이 플랫폼 기술을 만드는 과정들이 굉장히 길고 이 어려운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렇게 우리가 조직적으로 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이 좀 마련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플랫폼으로 쓸 수 있는 기술들을 체계적으로 발굴해서 이 플랫폼화 해나가는 이런 과정이 좀 충분히 준비가 돼야 되겠다. 그것은 뭐 대학이나 출연연의 손으로는 하기는 어려운 영역인 것 같고 일단은 대학이나 출연연에서 벗어나 가지고 기업의 영역으로 또 연구개발 전문 기업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영역에서 이러한 플랫폼 기술들을 고도화해 나가는 이런 과정들이 좀 이루어지고 그것과 병행해서 그런 플랫폼 기술들이 제공이 된다면은 이렇게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이나 서비스들에 대한 이 아이디어를 모아가지고 창업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터널을 이렇게 뚫을 때 한쪽 방향에서 계속 뚫어 나가고 그저 끝나고 이제 저쪽에서 또 공사해 나가고 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은 뭐 양쪽에서 뚫어 나가서 이제 가운데서 만나는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제 이런 플랫폼 기술에 대한 준비하고 그걸 바탕으로 신제품이나 새로운 서비스를 이렇게 만들어 갈 수 있는 이런 창업 기업들을 같이 동시에 이렇게 준비시키면서 하나의 이 생태계에서 같이 협업을 하도록 하는 이러한 게 좀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뭐 사람의 문제인데 사람의 문제는 이제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실제 이제 그 창업 CEO 이제 창업을 끌어나가는 뭐 혁신가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창업 기업에 그러한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신제품이나 서비스 개발 과정에 좀 투입될 수 있는 이제 이런 고급 인력의 확보 이게 이제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그 혁신가 같은 경우 보면은 지난해 통계도 한 우리 대학이나 출연연구원 스타트업이 한 300여 개가 있었지만은 대부분 다 연구자 직접 창업인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했고 제3자에 의한 이런 창업 같은 경우는 극히 얼마 비중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뭐 제가 알기로는 한 6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연구자들이 뭐 모든 걸 다 잘할 수 없는 거고, 근데 우리는 그동안 계속 이제 연구자들이 창업까지 뭐 마무리를 해라 하는 식으로 드라이브를 했는데 실제 이제 그게 그렇게 뭐 성공 가능성이 높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뭐 이야기를 했지만은 지금 대학당 뭐 매년 1명 창업하기도 쉽지 않아요. 나머지 이제 이 영역들은 다 사장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그 대학이나 출연연의 기술들의 외부의 혁신가들이 이렇게 그걸 가지고 창업할 수 있도록 그런 그 루트를 새로 좀 뚫어야 된다. 그런 점에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좀 해보는데 창업 교육을 해보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호응을 하고 이렇게 교육에 참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히 이제 기업의 이제 이런 현장에서 경험한 다양한 커리어를 쌓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런 공공기술하고 접해서 창업으로 이어나가면은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근데 거기에는 많은 이제 허들이 사실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뭐 특히 이제 대학이나 출연연구기관 같은 경우는 뭘 하나 하더라도 연구자의 동의가 암묵적으로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서부터 막혀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제도적으로. 그래서 그런 걸 이제 기술사업화 주체에게 권한과 책임을 주어서 어떻게든 풀어나가도록 이렇게 해야만이 그 물꼬가 튈 수가 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 기술 창업이라는 게 굉장히 그 비용이 많이 들고 전환 비용이나 이렇게 종료했을 때 비용이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진짜 충분한 준비가 돼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공받은 플랫폼 기술하고 이런 창업을 희망하는 민간의 혁신가들이 충분히 테크놀로지하고 비즈니스 모델 가지고 충분한 기간 동안에 서로 같이 논의하고 해나갈 수 있는 장들이 마련이 되고 그 충분한 준비 과정을 통해서 이게 그 결과로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런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투입될 많은 이제 전문 인력들이 필요한데 저희도 이제 그 우리 진흥원의 이사분 중에서 실제 이제 창업에서 성공한 메디포스트의 이제 양 대표님 같은 경우도 뵙고 이야기해 보면은 사람 전쟁이랍니다. 사람 구하는 전쟁. 사람을 구할 수가 없대요. 서로 이제 빼가고. 그러니까 실제 뭐 대학에서 뭐 인력 양성해서 공급해라 하지만은 사실 대학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잘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풀어줄 수 있는 고급 인력들을 그러한 미래 산업에 바로바로 쓸 수 있는 인력으로 해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뭔가 그 시장이 있어야 되겠다. 교육 시장이. 그걸 통해서 인력들이 빨리빨리 그 교육돼서 그런 신사업의 개발 인력으로 또 다양한 분야의 마케팅 포함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투입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만들어져야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돈 문제인데 돈이 이제 물론 이제 모든 걸 돈으로 해결하면 좋지만은 사실 비용을 어떻게 절약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좀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스타트업들이 이제 창업 전후 과정에서 들어야 될 여러 가지 다양한 그 비용들을 절감할 수 있는 뭔가 그 규모 경제를 통해서 전문화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발 서비스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정말 육성해서 거기에 창업 기업들을 좀 근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한편에서는 그 서비스들이 다 돈으로 지출되기보다는 뭔가 이게 그 뭐 예를 들면 가칭 뭐 혁신 코인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본화돼서 외부로 현금이 지출되지 않고 이렇게 될 수 있는 이런 방안들 이렇게 해서 비용을 좀 줄여줄 수 있는 이런 방안들도 같이 고민을 좀 해보면 어떻겠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여간 그 플랫폼 기술이라든가 하나의 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창업을 획기적으로 좀 늘려 나갔을 때 이 부분들을 하나의 그 허브로 집적화해 가지고 시너지가 나올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이런 게 이제 마지막 방안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제 뭐 창업하면 보육센터 만들어 가지고 뭐 이렇게 창업시켜서 졸업시키고 해서 계속 했지만은 이런 형태는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이제 저희 기관이 고민하고 있는 것들은 하나의 동질성을 갖는 이런 집적 공간 그리고 거기서 이제 계속 기업들이 성장해서 그 자리에서 뿌리를 내리고 또 씨를 뿌리면서 또 확산돼 나가는 그래서 그 지역에 하는 클러스터라는 이런 걸로 연결되는 이런 방식의 접근들을 한번 해보자. 그랬을 때 이제 이런 허브하고 또 특구하고 이런 게 이제 또 조화롭게 될 수가 있지 않겠냐. 특구라는 것은 지역적으로 하나의 큰 어떠한 이제 다양한 성격의 클러스터가 수용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한다면은 이 허브는 거기에 이제 들어갈 컨텐츠를 좀 제공하는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서로 시너지가 나올 수 있도록 하면서 해 나가면은 좀 더 좀 조직적으로 우리가 창업을 활성화 좀 시킬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배정희 원장 감사합니다. 뭐 여러 가지 말씀 많이 주셨고요. 하여튼 그 작업 기술 작업의 애로사항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하셨고 그 플랫폼 기술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 말씀하셨고요. 사람 문제 그 연구자 혼자서 할 수 없으니 그 여러 가지 정부에서 지원 체계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셨고 돈 문제 뭐 허브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그 주재만 덕성여대 교수님 오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예, 주 교수님 5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이 패널 자료를 쓴 것 같아요. 두 장 이내로 쓰라 그랬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써버렸습니다. 가급적 5분 이내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 대표님께서 너무 감동 있는 또 느낌 있는 발표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또 발표를 들으면서 느낀 게 역시 자괴감도 듭니다. 왜냐하면 역시 카이스트다. 네, 창업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어떤 백그라운드 없이 진짜 성공할 수 있는 우리 문화는 언제까지 올까 하는 그런 좀 나름대로 좀 그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저는 이제 그 학교에는 있지만은 이제 실무와 교육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창업이라고 하는 것, 특히 기술 창업이라는 것 자체가 기술을 활용해서 창업을 하는 건데 저희가 이제 이 창업의 유형이라는 것이 이제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또 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또 하이브리드형으로 하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론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국공립대학이나 연구소 같은 데서의 기술 창업에 대한 부분은 사실 시장이나 고객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일종의 이제 기술 주도형 창업이 되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 중에서 약 70%가 이제 휴먼 특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저희가 특허성을 따질 때 특허청의 심사관들이 신규성이나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보게 되는데 사실상 이제 유용성에 대한 부분을 갖다 보지 못하고 있다 하는 얘기죠. 아까 이제 이 대표님께서 문제의 본질에 대한 걸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제 트리즈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트리즈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뭐 과학 기술의 창의적 문제 해결 방법론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문제의 발견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의 본질, 문제의 관찰하는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연구 기획할 때 과연 시장에서 이게 유용한가에 대한 그 리서치가 철저하게 수행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아까 이제 이 대표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는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창업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학생들이 준비도 안 돼 있을 뿐더러 실제로 창업할 만한 지식이 전혀 없습니다. 저도 이제 기업에서 약 20년 정도 신규 사업을 했지만 제가 신규 사업을 하고 그렇게 많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분사를 시켜가지고 새로운 사업도 만들고 했지만 저보고 창업하라면 좀 약간 두려움이 앞섭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좀 더 전문적인 걸 갖다 좀 많이 가르친 상태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프로덕트 매니저들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얘기하면 이제 지금 이제 프로덕트 마켓 피팅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지금 이제 이 대표님께서도 이제 말씀하시는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제가 요즘 많이 보는 게 이제 그 실리콘밸리에서 이제 그 프로덕트 매니저 포럼에 대한 그게 이제 유튜브에서 계속 나옵니다. 거기에서 이제 보게 되면은 기업 내에서 있는 제품 제조 전문가들이 자기의 경험을 갖다가 이제 발표하고 토론하는 게 아주 자유롭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이공계 출신들 또는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제 노하우를 공유하는 문화가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이제 솔루션 전문가하고 도메인 전문가에 대한 부분은 말씀 안 하셨는데 사실 이제 팀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카이스트의 이제 1세대 창업을 하셨던 아까 이제 이민하 회장님이나 휴맥스의 이제 변대규 회장님 같은 경우
그 변대규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팀워크를 잘해서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대학에서 스마트 창작터라는 사업을 하고 또는 이제 뭐 SK 청년 비상 사업 이런 걸 했는데 실제 이제 앱 어플리케이션 하나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솔루션하고 이제 도메인 전문가들이 붙어야 되고 그거에 대한 이제 실현에 대한 부분을 갖다 해야 되는데 그 전문가를 이제 찾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만약에 전문가를 찾는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제 그분에 대한 대가를 갖다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굉장히 적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시장이나 고객에 대한 그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쪽이나 연구재단 쪽에서 하고 있는 그 린 스타트업 베이스로해서 이제 그 아이코아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4년에 이제 저도 이제 워싱턴에 가가지고 그 아이코아 프로그램을 갖다 이제 경험을 했었는데 카이스트가 이제 2015년부터 이제 그 사업을 지금 해서 성공적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커스터머 디스커버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고객을 이제 어떻게 이해하고 고객을 어떻게 발견하는가.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아까 이제 이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고객을 갖다 500명 정도를 만나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그 저도 그냥 역시 실무적으로 많이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 커스터머 디스커버리 과정에서도 약 100개 이상의 고객을 갖다가 만나는 걸 갖다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피보팅 같은 것도 많이 하게 되는데 어쨌든 연구 성과가 경제적 성과로 저 아웃풋이 아웃컴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걸 갖다가 좀 저희가 기법을 좀 더 고도화시키는 게 필요하고 또 이번 과정에서 그 엑셀러레이터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엑셀러레이터로 교육받은 그 교육 내용을 쭉 보니까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저희들이 이제 공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술 창업에 대한 부분이 이제 전년도에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고 그 11만 3천 건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창업에 대한 유형을 갖다 좀 통계적으로 분석해서 창업의 유형에 맞는 그 비즈니스 모델이나 가이드라인을 좀 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이제 바이오 기술 창업이 많이 있거든요. 의사 창업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또 지원할 방안 같은 것도 좀 모색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저는 ODA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사실 코이카 CTS 사업 같은 게 있습니다. 이 CTS 사업에 대한 거는 이제 저희가 적정 기술이라든가 또는 이제 소멸된 특허까지도 개발도상 국가에도 적합하다고 생각된다면 그 기술을 갖다가 일종의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사업할 때까지 그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도 굉장히 그 성공 사례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중간 기술이 있고 적정 기술이 있고 산업 기술이 있고 과학 기술이 있고 그다음에 과학 기술 외교의 차원으로 사실 이제 수원국들한테 전개해주고 있는데 산업 기술 분야는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학 기술 쪽에 대한 이 ODA 사업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강화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술 기반 창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대부분 이공계 출신이다 보니까 재무 쪽이나 이제 금융공학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약점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 공대 출신이지만 기업에서 이제 그 사업 타당성 분석이나 재무를 좀 하다 보니까 사실은 사업성에 대한 부분을 갖다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제 이 재무에 대한 인사이트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이공계 출신들을 위한 이런 사업 타당성 분석이나 재무 분석에 대한 프로그램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그냥 시간이 됐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기술 창업자에 대한 기업가 정신 마인드가 굉장히 필요하지 않은가. 작년에 제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기업가 정신 교육을 해서 제가 어떻게 상을 받고 네덜란드에 이제 포상 연수를 갔었는데요. 네덜란드에서 기업가 정신을 가르치고 있느냐 물어봤더니 기업가 정신을 가르치고 있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업가 정신 자체가 어렸을 때부터 함양됐던 건데 그걸 굳이 가르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계형 창업에서 기회형 창업으로 바뀌고 있는데 그런 이제 기회형 창업에 대한 또는 이제 실패나 그런 도전에 대한 걸 갖다 용인해 주는 그런 문화 그런 것들이 이제 어려서부터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내 기업가라서 이제 코퍼레이트 벤처링에 대한 부분을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제 사내 기업가들이 창업을 하는 게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제 기술 창업하시는 분들이 성공 가능성이 높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이제 도전하고 실패하는 것들에 대한 용인할 수 있는 문화나 그걸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갖다 좀 갖춰주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주 교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고요. 실무도 하셨고 지금 교육을 하셔가지고 교육 관점에서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대학이나 공공연구소에서 기술 창업이 가장 어려운 게 하여튼 시장과 고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 그 70% 이상 그 휴먼 특허 그 이유가 연구 기획할 때 어떤 시장의 유용성에 대한 그 리서치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철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그다음에 기술 창업 제품화 과정에서 기술 공유 및 그 지원 강화 필요하다 해서 여러 가지 지금 뭐 많이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기타 사항으로 뭐 ODA 창업 관련도 말씀하셨고 그 연구자들에게 어떤 뭐 재무라든가 금융 부분의 어떤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하셨고 마지막에 기업가 정신 얘기까지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마지막으로 저희 그 키스텝 그 잠깐만요. 우리 혁신전략연구소 그 안성구 정책위원님 오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네, 선생님 5분 부탁합니다. 네. 키스텝 안성구 정책위원입니다. 오늘 주제가 스타트업하는 불효자들인데요. 참 그 흥미롭게 다가와가지고 저는 그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이 불효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이러한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봤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스타트업은 초기 기업으로 아직 성과보다는 경영상의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의 성장 요인을 촉진하고 애로 요인을 해결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이 창업 과정에서 겪는 애로 사항이 무엇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부의 지원 방안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제가 이제 이전에 창업 기업에 대해서 연구한 경험하고 이를 중소기업을 현재 이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 창업 과정에서 애로인을 살펴보면 제가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인터뷰한 결과 첫 번째 인력, 두 번째 자금, 세 번째 기술과 지식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애로 요인이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큰 애로 요인으로는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인력난이 심각한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기업의 그 네임밸류와 임금 등 근무 조건이 대기업에 비해서 열악하기 때문에 인재가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인재를 어렵게 이제 구하더라도 열악한 근무 환경과 기업 성장의 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기에 퇴사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지역적으로 수도권보다는 지방에 위치한 창업 기업에서 인력난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력 문제 다음으로 자금 관련 문제가 다수 거론되어 있는데요. 대부분의 창업 기업은 자체 보유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벤처 캐피탈이나 금융권의 투자를 필요로 하는데 높은 문턱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중기부가 2018년에 창업기업 실태조사한 자료를 살펴보면 창업할 경우 창업 시의 소요자금은 92.5%를 자기 자금, 자기 돈으로 부담을 하고 창업한 이후에는 조금 줄어드는 약 80% 정도로 줄어드는 경우가 생겼는데 아까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F 주로 이제 가족이나 지인들을 통해서 많이 조달을 하는 경우가 나타나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자금 조달을 위해서 이제 정부 과제를 수행하려고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 경우에는 열악한 재무 상태로 인해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력 문제 다음으로 기술과 지식이라는 관점에서 이제 다수
의견이 거론이 되었는데요. 스타트업 창업자는 기술 관련 그 전문가인 경우가 많아가지고 기술 자체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만 아까 이제 이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제를 발견하고 검증하고 그다음에 솔루션을 제안하고 검증하는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 우리 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재무적인 회계적인 측면, 서무나 인사 이런 측면에서 기업 운영과 관련된 지식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부족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몇몇 창업가들은 컨설팅도 고려를 하고 있지만은 현실적으로 운영 자금도 부족한 상황에서 컨설팅 비용을 충당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 창업 기업의 애로 사항을 토대로 해서 정부의 창업 지원과 관련해서 몇 가지 그 정책적 측면에서 제언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인력 지원 측면인데요. 창업 기업으로 우수 인력을 유입하고 유입된 인력이 장기적으로 재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창업 기업에 대한 현장 인터뷰를 하고 또 오늘 그 이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팀워크가 중요하다는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잘 나가는 기업, 창업 기업 중에서 퇴직한 소수 인원을 제외하고는 창업 당시에 그 인원이 그대로 유지된 기업이 안정된 팀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조직과 개인이 함께 성장하는 조직 분위기가 조성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정적인 팀워크를 만들어 나갈 수 있게 창업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과정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방안도 이제 절실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기업 입장에서 느끼는 재정적 압박이 가장 큰 부분은 기술 개발보다는 인건비라는 측면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다수의 구직자는 초기 그 스타트업에 꺼리는 경향이 있고 경험이 많은 고숙련자는 인건비 부담 때문에 창업 기업들은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창업 기업이 안정적으로 그 유지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을 위한 정책적 수단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신규 인력 채용 시 인건비 지원을 현재 한 1년 정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그 확대 방안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지방 소재 창업 기업에 대해서도 먼저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제 자금 지원 측면인데요. 창업 기업에 대한 그 자금 지원 측면을 보면 실제로 그 정부 R&D 자금을 그 받은 기업 같은 경우는 연구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대책을 좀 강구해 본다면 먼저 이제 연구 자금을 지원하되 좀 패키지 형태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창업 기업이 정부 과제 수행을 할 경우에 필요한 경우에 운영 자금도 같이 지원해주는 그런 일괄적으로 지원해주는 방식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도 뭐 인터뷰를 제가 한 군데 했지만 거기에서는 이제 중진공에서 그 일부 시행하고 있는 어떤 그런 패키지 형태를 좀 더 그 확대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다음은 또 다른 그 자금 지원 측면에서 살펴보면 그동안 그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기보나 신부 등에서 공적 기관으로부터 보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거부당했다는 경험들이 종종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그 정부에서 기획해 놓은 투자 생태계의 시스템이 실제 금융 환경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에 대한 그 개선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그 자금 조달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 창업 기업의 열악한 재무 상태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창업 기업의 특성에 맞게 과제 그 평가 체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그 기술과 지식 측면에 있어서 지금 현재 그 2018년도 창업기업 실태 조사를 보면 창업할 경우에 창업 교육을 받는 그 비중이 약 18%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오늘 이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46% 정도가 그 창업 단계에서 빌드업하는 그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단순 어떤 창업 18% 정도 현재 받고 있는 것들을 좀 더 확대해서 확대하되 단순 창업 교육에서 벗어나서 이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문제를 발견하고 검증하는 방법, 그다음에 솔루션을 제안하고 검증하는 방법, 그래서 이제 스케일업해서 그 추진하는 프로덕트 마켓 피팅 기법을 그 창업 기업들한테도 사전에 교육을 시키고, 이와 더불어서 창업 기업에 적합한 성장 모델이 무엇이고, 그다음에 기업 운영과 관련된 각종 그 재무나 그 서무, 행정적 절차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회사의 조직을 점진적으로 확대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스케일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뭐 이런 것과 관련된 교육과 컨설팅을 다각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 스타트업을 시작하는 창업가들이 불효자가 되지 않도록 인력과 자금, 그리고 기술과 지식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 뭐 어느 한 측면만 강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새 영역이 그 균형을 이루어서 창업 생태계가 잘 정착되어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부가 직접 어떤 기술과 아이템에 대해서 육성하기 위해 투자하는 것보다는 창업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환경을 잘 조성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됐어요. 안 박사님은 기술 기반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하여튼 인력, 자금, 그 기술 및 지식 분야의 어떤 정부의 정책 지원 방향, 문제점 및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많이 돼서 플로어에서 한 3번 정도 질문을 받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용관 대표님 그 답변 듣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예. 호소대 벤처창업대학원의 양동우입니다. 우선 좋은 분을 섭외해 주신 그 본부장님 때 감사를 드리고요. 모처럼 좋은 강의를 들은 것 같고, 두 번째는 원장님한테 부탁드릴 말씀인데요. 앞으로도 이 서울에서 이 수요 포럼을 계속 좀 이게 그러면 아마 강사 섭외나 아니면 참석자들 거기에도 좀 기존 수준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거고요. 발표자한테는 사실 모처럼 좋은 강의를 아주 들었는데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답이 없어서 그냥 답 없는 거를 질문을 드리면, 지금 이 그림이 지금 제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 분리불안 문제가 이제 이게 국가 어떤 사회 문화 차원에서 이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이 소위 말하는 그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표현하신 쪽으로 가는 게 어떻게 해야 이게 가능할 건가?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지금 수많은 이제 정부 지원 사업들에 대해서 뭐 시장의 실패도 있지만 정부의 실패도 지금 더 큰 것 같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게 가장 큰 고민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교육 부분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이 바꾸는 데 있어서. 그럼 그 사이에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어떤 식으로 좀 풀어갈 건가, 뭐 남방 정책이나 북방 정책으로 풀 건가, 뭐 이런 고민도 제가 하고 있거든요. 이걸로 이렇게 바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가치관의 어떤 변화를 가져와야 돼서. 그래서 혹시 생각을 안 하셨, 뭐 그래도 혹시 있으시면 제가 엉뚱한 질문을 좀, 제가 하도 답이 없어서
또 이런 걸 요구받고 있어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네, 또 네. 저는 저 부탁을 좀 드리려고요. 아니 아까 이 대표님 감사하고요. 팀빌딩 룰 1, 2, 3를 마지막에 좀 간단하게 좀 요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빠뜨려 먹었는데요. 그리고 기술돈 아이디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추가 질문. 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네. 저는 팀빌딩 여쭈려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과연 이렇게 되면은 과연 우리나라에서 창업이 잘 될까 하는 질문을 스스로 던져봤어요. 그러면 이제 궁극적으로는 생태계 문제인데 결국 이제 생태계 측면이라고 봤을 때 물론 이제 투자 측면에서는 투자가 있다는 전제될 수가 있지만 양과 질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고 투자자들의 어떤 그 태도나 자세 문제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하나 이제 더 들어가서 본다면은 제도적인 문제지만은 어떤 나중에 익신 문제라든지 그런 것까지 다 연결되는 문제인데 이런 생태계 차원에서 혹시 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라든지 해결 방안이나 있으면 듣고 싶습니다. 네. 이용관 대표님 그리고 토론자들 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가 주로 국내에서 투자하시는 것만 이 대표님이 커버하신 건지 아니면 실리콘밸리나 국제적인 문제에 대한 코멘트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창업은 꼭 젊은 사람들만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 대표님, 예, 맞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정말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분리불안이나 사회 현상에 대한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네, 그 부분은 실은 저희가 이제 창업 현장에서 보면 대학 졸업한 사람, 그다음 대학원 졸업한 사람, 그다음에 주니어 연구원, 시니어 연구원 이렇게 놓고 이제 창업을 할 수요를 조사를 이렇게 약식으로 이렇게 해보면 어디가 창업에 대한 그 선호도가 제일 높냐면 대학생하고 시니어예요. 되게 특이한데 대학생은 졸업하고 이제 잡이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창업을 대안으로 많이 생각하는 편이고요. 시니어는 아직 나 일할 수 있는데 벌써 은퇴라니 약간 그래서 은퇴 후 이제 그 플랜으로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이게 이제 아까 기회형 창업 말씀하셨는데 이제 요것만 보면 어떻게 보면 아직도 생계형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일 에너지 많고 가장 최근에 어떤 기술들이나 이런 것을 이해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의외로 그런 좀 사람들은 되게 의외로 좀 보수화돼 있어요. 여기까지 오기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또 다시 나가라고 하냐 이런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생계형이다.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뭐 분리불안 문제 이거는 솔직히 이게 너무 뭐 사회 역사적으로 너무 오랫동안 와서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까지는 좀 뭐랄까 좋은 샘플이 있으면 그걸 따라가지 않을까 약간 이런 식으로 정책 유도를 좀 많이 했다면 저는 하방에 대한 리스크를 많이 줄이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부의 어떤 큰 성공 신화만 보고 쫓아가는 거는 요즘은 그런 감성이 아닌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실패를 해도 다시 그게 사회 자산화되고 나름 엑시트 채널들이 다양하게 있고 이런 것들을 경험해서 하방으로도 뭐 저기 모험은 할 수 있지만 내가 팔다리를 부러질 수 있지만 이렇게 목숨을 내놓지는 않는다 정도는 돼야 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 팀빌딩은 거기 머티리얼에도 있지만 크게 이제 저희 경험상 세 가지로 이제 좀 요약을 해서 올바른 팀빌딩 방법 크게는 이제 전문성 관점에서 솔루션 전문가하고 도메인 전문가가 같이 해야 된다. 지금 대부분 기술 창업에서는 솔루션 전문가들만 창업을 하거든요. 그거는 스펙을 주면 그 스펙을 만들 수는 있지만 스펙을 어떻게 세팅해야 되는지는 그들은 잘 모르세요. 그래서 스펙을 세팅할 수 있는 분들은 대부분 도메인 전문가들이
이거 어떻게 사야 되고 어떻게 사용해서 어떻게 버려지는가까지 이런 것들 다 경험하신 분들이 제품에 대한 스펙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고 이제 보통 그렇게 하면은 질문을 하세요. 우리 돈도 없고 인재 창업했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 다 데려오냐. 그게 인하우스로 데려올 필요가 없이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거를 훨씬 더 싼 방법으로 그들의 지식이나 경험을 회사에 이렇게 이식시킬 수가 있거든요. 어드바이저로 한다든지 여러 방법으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해결을 해서 꼭 하우스 안에 없더라도 반드시 도메인 전문가가 이제 그 전문성의 입장에서는 밸런싱이 돼야 된다. 두 번째는 그 태도인데요. 처음에는 엄청 이 팀이 잘할 것 같다가도 2년 3년 지나도 그대로인 팀이 정말 많아요. 특히 기술 기업들이. 대부분 그런 분들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태도나 마인드가 뭐냐면 되게 그들의 역량을 스스로 되게 높게 평가하고 있어요. 어떤 특정 분야는 되게 높을 수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제조도 안 해봤는데 제조도 되게 쉽다 생각하고 마케팅은 그냥 아웃소싱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되게 나이브하게 생각하세요. 근데 오히려 좀 그 걱정이 많은 팀들 우리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데 막 이렇게 걱정하는 팀들은 오히려 되게 잘 돼요. 그런 팀은 전문가들 빨리빨리 흡수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기의 현실 인식 능력,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하는 수용성 이런 것들이 이제 팀에서 애티튜드에서 중요하고 맨 마지막으로 팀빌딩 순서로 처음에 이렇게 되게 조그만 피라미드를 만들어서 시작하는 팀이 많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처음에 편하거든요. 자기 말 잘 들으니까.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기가 쫓겨날지언정 되게 센 사람들을 분야별로 뽑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것도 똑같잖아요. 이렇게 구도 잡고 덩어리 잡고 해야지 처음에 코만 계속 정밀하게 그린다고 이게 그림이 완성되지 않잖아요. 바둑도 포석을 먼저 두듯이 팀빌딩도 역피라미드처럼 만들어야 돼요. 처음에 각 분야별로 되게 오히려 탑이나 미들 탑 정도를 뽑아서 앉혀놓고 그들이 팀을 구성해가는 식으로 해야지 피라미드 만들면 안 된다. 세 번째 질문에서 한국에서 창업이 잘 될까? 뭐 투자할 만한 회사가 있는가? 뭐 투자자는 뭐 어떤 자질이 있는가?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한국에서 창업이 잘 될 거라 생각해요. 이제 변화로 느끼는 거는 예전 중견 대기업의 변화라고 저는 생각해요. 중견 대기업이 예전에는 워낙 성장률이 높기 때문에 자기 사업만 해도 충분히 먹고 살 게 많았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동남권을 중심으로 중공업이나 조선이나 뭐 철강 뭐 이런 데들이 굉장히 많이 무너지고 있거든요. 굉장히 위협받고 있고 그쪽을 중심으로 최근에 IT들도 그런 게 옮겨왔고 그래서 새로운 성장 엔진을 찾으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 예전에 그냥 제스처만 하던 변신들이 되게 이제 처절하게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 헤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스타트업하고 교차점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자본에서 드라이브 했다면은 즉 이제 나중에는 어떤 그 중요한 바이어들 M&A도 되게 많이 일어날 것 같고 이런 생태계에 어떤 그 기존에 있던 회사들이 많은 그 큰 손으로 이제 올라갈 것 같고 그게 창업을 부스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그 글로벌 관점이냐 국내 관점이냐라고 보시면은 저는 철저하게 스타트업 생태계는 로컬한 생태계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마다 너무 특색이 다르고 아까처럼 이제 마을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실리콘밸리 절대 여기 카피 안 되고 중간촌도 여기 절대 카피가 안 됩니다. 국내에서도 서울하고 대전하고 부산하고 광주나 이런 게 다 서로 너무 많은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성공했다 해도 국내에서도 로컬별로 다 다른 전략으로 가야 된다 생각하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이번에 말씀드린 거는 저희도 해외 투자는 하지만 로컬 관점에서 한국의 생태계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젊은 사람만 창업이 가능하냐? 저는 이제 생체적인 나이하고 어떤 문화 지수가 가리키는 나이하고의 갭이 한국은 되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웃라이어라는 책에 보면 그 항공 사고하고 가장 그 코릴레이션이 높은 지수가 PDI라고 그 파워 디스턴스 인덱스라고 권력 거리 지수라는 그 인덱스가 있습니다. 권력 거리 지수하고 항공 사고하고 정말 연계성이 높습니다. 그 권력 거리 지수가 뭐냐면 윗사람이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지시를 했을 때 그거를 올바르게 자기 의견을 개진하고 할 수 있느냐 또는 그런 부당한 요구가 아니라도 자기 의견을
권위에 의해서 그런 거에 상관없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느냐인데 그 대한항공이 괌에 가다가 그 추락한 사고가 그 연료가 떨어졌다는 것을 충분히 커뮤니케이션 빨리 못했기 때문인 것도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로 거기에 나와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PDI가 엄청 높은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어떤 숫자나 생체적인 나이가 아니고 이 안에 들어있는 그 권력 관계에 대한 그런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나이입니다. 그것 때문에 제 생각에는 연세 드신 분이 창업한다는 게 어떤 전문성의 부족이나 열정의 부족, 뭐 커미먼트 부족 이런 게 아니고 어떤 그런 소통하는 거에 대한 그런 문화적인 그 갭이 생각보다 크다, 젊은 사람들하고. 그 부분이 저는 제일 큰 문제라 생각하고, 그것만 아니라면 저는 연세 드신 분들도 나이 드신 분들도 충분히 창업하고 이런 쪽에 혁신가로서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같아서요. 오늘 아무튼 좋은 발표 토론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고 공감이 많이 가는 부분도 있고, 특히 저는 뭐 문제 발견, 그러니까 우리가 기획 단계의 비용과 시간을 많이 아끼지 말아야 된다. 제가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이 꼭 창업뿐만 아니라 국가 R&D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그 문제의 발견, 시작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예상외로 개인 연구자 차원이나 조직 차원이나 기관 차원이나 나라 차원에서 그런 거를 고민하는 문화가 별로 없어요. 그런 데에 대한 어떤 넉넉한 여유도 없고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심지어는 그런 그 주체들이 연구자나 기관이나 국가나 이런 데서 그게 필요하다는 인식 자체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확산하는가, 그게 전 굉장히 오늘 공감이 갔고요. 결국은 이제 이코시스템을 잘 어떻게 구축하느냐, 그거 같아요. 오늘 말씀이. 저는 뭐 기억나는 게 예전에 저 산업부 장관했던 한승수 장관께서 한번 그 유엔 의장 할 때인데 미국 대사관에 오셔가지고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MIT 박사했는데 이번에 창업하게 됐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잘못하면 이제 재벌가 아버지가 될지도 모르겠다고 자랑하는 그런 문화. 그러니까 뭔가 이 창업을 지시하고 내 가족이 하는 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게 지금 많이 된 것 같아요. 지금은. 옛날에 아까 이민아 교수님 때만 해도 창업이 실패하면은 그냥 폐가 망신하는 연대보증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얽혀 있었는데, 지금은 뭐 창업해서 아까 일론 머스크 사례처럼 망해봤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확실히 좋아졌다. 그래서 이 하방 리스크를 좀 경감해주는 그런 노력 저는 굉장히 좋다고 보고요. 특히 이제 창업하는데 보통 미국에서 보니까 이제 그 기업가 그 자본 투자가들이 제일 먼저 보는 게 그 사람이 엔트러프레너십이 얼마나 있는지, 그 사람이 무슨 돈이 있고 기술이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걸 보는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내가 기술 최고고 내가 의욕이 있고, 이런 것도 좀 바뀌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네. 공지사항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다음 키스텝 수요 프로그램은 10월 2일입니다. 그 가속기를 활용한 R&D 성과 및 미래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장시간 감사드립니다. 네, 큰 박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